자, 24년도 교정직 7급 교정학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가 그동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좀 나온 것이 있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령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라는 시그널이 좀 보여. 그 정도이고, 풀면서 형사정책하고 우리 교정학 이제 7급 교정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교정학이 조금 더 한두 문제 더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급 교정학 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7급 하니까 왠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 회피하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출제가 된 이상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출문제야. 그런데 그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본 시험이다. 내가 볼 시험이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일일이 제가 뭐 이론은 좀 가급적이면 설명을 드리고요. 법령은 틀린 것 위주로 간단하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공부하면 좀 재밌어요. 흥미를, 형사정책이고 교정학이고 좀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슨 학습하듯이 공부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좀 섞어가면서, 또 교도소는 또 제가 또 누가 잘 알잖아. 그래서 교도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봅시다. 1번 교정학의 연구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것. 자, 1번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론이죠. 실험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이유는 두 집단 간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자, 원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보려면 독립변수라고 그래. 자, 이거 설명을 또 해야 하네. 자, 봐요. 제가 지금 팔을 제대로 못 써.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성폭력 프로그램이 있어. 성폭력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성범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2주짜리야, 2주짜리. 2주의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는 선생님도 있고 교재도 있어. 그러면 이것이 2주 동안 교육을 했더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잖아. 나와야지 성과가. 그래야 그거 진짜로 도움이 되네. 길게 보면 지금 성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이 교육을 받고 10년 후에 봤더니 범죄가 줄어들었네. 이럴 수가, 이것이 가장 정확해.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처음에 첫날 시작할 때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다. 네가 어떤 정신상태, 마음장세, 심리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보겠다. 내용이 뭐예요? 너에게 여성은 누구니? 너에게 엄마는 누구야? 너에게 여동생은 뭐야? 너에게 여자란 뭐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너에게 섹스란 것이 뭐야?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성에 관한 생각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 그래가지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왔어. 그리고 이 2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자,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어.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를 한다 이 말이야. 사후 검사를. 검사라고 그래. 사전 검사, 뭐 조사, 검사 뭐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자, 조사는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고 검사는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볍게, 자,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사후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여자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여동생에 대해서, 또는 세상 여성들의 어떤 생각이나 섹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남자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좋아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끝나고 났더니 아니네. 여성도 한 인격체네. 그래서 그가 노라고 했을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발견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발견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 교육의 효과냐 이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사전 조사를 하면서 여기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이 뭐가 되냐면 독립변수라고 그래. 독립변수.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그럼 이 결과가 뭐야? 달라졌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면 뭐야? 이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하면 뭐가 돼?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성치료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이제 실험 집단이라고 그래. 이걸 넣은 사람들을, 실험을 한 사람들, 치료 프로그램을 돌렸던 사람은 실험 집단이고, 비교를 해야지 비교. 그러면 실험 집단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 무리를 정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기다려. 사전검사는 같이 해. 그러면 사전검사 이 결과는 어떻게? 비슷할 것도 아닌 거. 사후검사를 했더니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은 점수가 3점이 나왔다면, 교육을 안 받던 애들은 여기가 5점에서, 아이고 미안해요. 5점에서 3점으로, 여기는 뭐야? 5점에서 그냥 그대로 5점으로 나와. 이게 정상이잖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통제 집단이라고, 이것을 실험 집단, 치료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팀이 여기 10명, 여기 10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되겠어?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대학교 학생, 서울대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는 소년원 학생,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소년원에 있는데 같은 무작위로 소년원에 있는 애들, 그것도 성폭력 범죄를 한 애들 중에서 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집단은 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작위 할당법을 쓰는 거야. 등가성을, 여기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성격이 비슷해야지. 그걸 우리는 등가성이라고 그래. 이렇게까지 풀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실험 연구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해. 자, 2번. 참여적 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실증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공식 범죄 통계는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기 때문에 전체 범죄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땡. 아니, 우리 통계가, 국가 통계가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냐고. 성매매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합니까? 다 신고됩니까? 다 발각됩니까? 안 되잖아. 도박했어. 도박해놓고 바로 가서 신고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아. 그래서 통계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자, 4번. 피해자 조사는 공식 범죄 통계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범죄 통계를 만들겠어? 올바른 정확한 실효성 있는 범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본단 말이야.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이 통계를 가지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범죄 대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통계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뭐래요? 이 통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야? 암수 범죄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찾아내는 방식이 자기보고식, 피해자 조사, 제3자 정보 제공자 조사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들리면 공부가 되신 분들이고, 안 들리면 공부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2번. 교정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얼마나 거창한 게 나왔어. 한자가 나오고 말이지. 여러분들 그냥 자칫하면 덮어버리고 싶죠. 자, 1번.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 명례는 형률을 사형, 유형, 역형, 태형의 네 종류로 했다. 우리 조선시대는 뭐야? 태장도유사였잖아. 태장도유사. 근데 장형은 이때 없어져. 맞다가 죽어버린다니까. 남형이 심해서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는데 때리다가 죽어버려. 그래서 가보개가 아닙니까? 1894년이. 그런데 이 연도는 약간씩 틀려도 관계없어. 1, 2년 차이는. 그런데 먼저 장형이 없어지고 1923년도에 태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렇게 형률을 사형, 유형, 역형이 뭐야? 이게 징역형이야. 징역형, 그 다음에 태형, 이렇게 네 종류로 규정했다. 자, 맞는 거예요. 자, 2번.
조선 태형령에 의하면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912년에 1923년에 없어져요. 이게 때리는 것은. 지금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한 대 맞고 끝내야지 뭘 뭐 벌금을 내라 뭐. 자 3번 미 군정화에서 실시된 우량한 수형자 석방령, 우량수 석방령이라고 그래.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자, 굿타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형기가 짧아져. 미국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죠. 50년에. 자, 4번 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그 다음에 감옥규칙. 이 감옥규칙은 언제 나오냐면 이 1896년 그러니까 언제요? 감옥개혁 때 감옥규칙이 나와요. 감옥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나와. 형법에 한 줄이 나와. 한 줄. 그래서 감옥세칙이 나오고. 그래서 조선감옥령이 언제요? 조선감옥령은 일본 아이들이 강점기에 썼던 거야. 그것이 미 군정시까지 쓰다가 행정법으로 이제 50년도에 우리가 행정법이 만들어지죠. 2007년도에 형집행법이 이제 완전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칫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 눈 크게 뜨고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역사 문제 치고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버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번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 옳지 않는 것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펜실베니아 제도, 5번 제도 다 아시죠? 근데 펜실베니아 제도는 뭐야? 혼거 구금을 통해서 상호 간의 대화를 장려하여 자신의 범죄에 반성하고 속죄케 했어.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엄정 독거입니다. 엄정 독거. 5번째는 주간에는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독거하는 거예요. 자, 보스탈 제도는 보자가 들어가 있죠. 보호제도야. 소년 보호제도. 아일랜드제는 일이 아닌 매월 소득 점수를 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적견 편지 주소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번 볼까요?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데리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여러분 맞잖아. 그런데 시험 문제에 보면요. 가로가 쳐져. 가로가. 이 괄호 쳐진 거 자세히 보셔야 해. 뭐라고 되어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는 제외함. 여기가 딱 들어있어. 핵심이. 자, 여러분들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형이 확정된 사람, 기결수를 말해. 아, 기결수가 무슨 미결수입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 미결수에 준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수형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형 확정자라 할지라도 형사사건으로 지금 수사 재판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미결 수용자 수준에서 처우를 해줘야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포함하는 거야. 제외가 아니야. 아, 이건 수형자라 할지라도, 징역 금고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노역장 유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형 확정자라 할지라도 미결 수용자로 보는구나.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기본 계획이야. 기본 계획. 옳지 않는 것 그랬어. 옳지 않는 것. 재밌어. 3번에 보니까 장관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여러분들 교정자문위원회가 어디가 있어? 지방교정청회가 있어. 이게 원래 어디가 있다고? 소장한테 있었다니까. 일반 교정시설이 있었어. 소장의 교정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있던 것이 교정자문위원회야. 그것이 맞아. 정상이야. 왜? 아니 일선의 교정시설은 뭐야? 교도소 구치소잖아. 구치소. 거기에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교정자문위원회인데 이걸 없애버렸다니까. 어디로 올려놨어? 지방교정청으로 옮겨놨어. 지방교정청은요 교정시설이 아닙니다. 지방교정청장이 뭘 필요해서 교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냐고. 그런데 법무부에서 그것도 장관이 교정자문위원회까지 뭘 필요해. 물론 지금 뭐 엉뚱하게 뭐 또 비슷한 것을 하나 이제 본부에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법률적인 뭡니까 이 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 이제 형집행법에 있는 것에 의하면 원래 교정자문위원회는 어디에 있었다? 일선 소장한테 있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방조정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소장한테. 오늘 이번에 뭐라고? 장관한테 일어났단 말이야. 장관도 아니고 소장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6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거 그랬어요. 기본 수용급은 여성, 외국인, 금고, 뭐예요? 19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 23세 미만의 청년 수용자. 그러죠? 노인은 뭐예요? 65세입니다. 65세. 형기가 10년 장기 수용자. 여러분들 법령을 많이 읽어놓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 한번 볼까? 1번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을 승인을 받아 사형 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이송권은 누구한테 있어? 원칙적으로? 장관한테 있어.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관은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야. 우리 형집행법에 무슨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온 거 이거 없어. 단지 딱 한 번 있어. 어디? 민영교도소 계약할 때. 왜냐하면 국가 돈이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고는 나머지는 법무부 일이잖아. 전부 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 아 법무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는 얘기야. 자, 2번 소장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육 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수용자를 반드시 선발 당시 수용기관으로 소속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회학에서 이런 말 없어. 반드시 이런 거 없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교정시설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보낸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 가면 안 되잖아. 가끔 내가 만약에 이제 부산교도소에 있었다. 부산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면 거기가 이제 자기 집이 돼. 자기가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듯이 비슷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 교육을 받으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왔어. 와서 보니까 다 생판이야. 그래서 내 말도 안 들어 누가. 내가 존재감이 없어. 에이 다시 집으로 가야지 하고 깽판 부리고 취소를 했더니 직업훈련을 취소를 했더니 교육을 취소했더니 다시 보내줘? 그럼 어떻게 돼? 그놈 그 친구 생각대로 해준 거잖아. 그래서 안 보낼 수 있다니까. 그래 한번 해설 봐봐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내입니다.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원래 이송권을 갖고 있어. 그래도 지방교정청장한테 위임할 수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형언한 바에 따라 그러면 지방교정청장이 자기 관할 내에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내에 기관끼리 이송할 수가 있어. 다는 아니야. 모든 경우가 아니야. 세 가지만 있어. 자, 4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 수용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장관에게. 자, 8번 소득점수 평가예요. 옳은 것은 그랬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교정학 시험에 옳은 것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야.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4개를 3개를 틀리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틀리게 만들 때는 출제위원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같은 돈 받고 대충 안 만들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출제를 해줬다는 얘기야. 감사한 일이지. 1번에 봐봐. 소장이 작업장 중에서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수 미만가를 말하는 거야. 10% 이내, 우는 30%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자, 수는 5%, 우는 10%. 마음대로 확대해버리면 안 되지. 자, 2번. 경비초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다시 말해서 상향 점수는 얼마예요? 8점 이상. 하향은 5점 이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그때그때 좀 달리 조정을 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부정기 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 대상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한다.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해. 달까지로.
4번 수용자의 수용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 양호, 양호, 보통, 개선 요망, 불량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5, 4, 3, 2, 1이야 1. 예. 불량도 1점을 줘. 1점. 0점은 아니야. 예? 예. 너무 안 됐잖아. 수음이한가 여러분들 교도소 가도 수음이한가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음이한가 없는 줄 알죠? 있어. 9번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그랬어요. 꼬링이 나왔어. 꼬링은 생물학적 결정론과 내적 요인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리적 범죄 인설을 지지했다. 롬브로쪼한테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틀렸어. 너 틀렸어. 네 말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꼬링이야. 그랬더니 후튼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롬브로쪼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상관관계에 있어. 이 꼬링은 피어슨의 또 영향을 받기도 했어. 피어슨 개수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통계학 공부한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날 거야. 피어슨 개수. 그래서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범죄하고 이 아이들하고 어떤 특징이 있지? 신체적 특징하고. 여러분들 신체적 특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 내용이 달라. 자, 롬브로쪼는 아이들이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자, 저 원시인부터 이렇게 우리 인간은 발달해 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야. 현재의. 그런데 옛날 수백 년 전에 원시인의 세포가 유전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범죄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생리적 범죄인, 적세 유전 이런 말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도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린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똑같이 한번 연구해봤어. 롬브로쪼 얘기를 듣고 해봤더니 아니야. 그런데 뭐가 달라?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뭘까? 아, 유전의 열등성이구나 이렇게 본 거야. 응? 유전을 하긴 하는데 이 열등성이 신체적 열등성이 유전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결정론과 내적 요인의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리적 범죄성을 지지했다? 땡이야. 그런데 그 연구를 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에 영향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통계하면서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있어.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엔 나이스 통제 이론가죠. 나이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 통제 방법으로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 통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 통제라고 했다? 아니야. 나이가 들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화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존감이 생겼잖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을 해야 해.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해줘야 해. 그래야 효과가 있어. 나이가 얘기한 얘기야.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 나이가 뭐라고 그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간접적 비공식적 통제가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암기 그렇게 해. 자, 3번 콜버그가 나왔어. 콜버그. 상당수의 범죄자는 도덕 발달 6단계 중 간섭적 수준인 3, 4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 상당히 범죄자야. 자, 콜버그는 콜라와 버거만 먹는 친구야. 콜라 버거를 먹으면 어릴 때 먹지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 잘 안 먹잖아. 지금도 여러분 먹고 있어요? 자, 콜라 버거를 즐겨 먹어. 그러면 비행 아이들은 뭐예요? 수준이 낮아. 콜라 버거를 먹는 애들이야.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는데 1, 2단계에 있는 애들이 문제더라는 얘기야. 응? 뭐야? 관습 이전 단계, 관습 단계, 관습 이후 단계로 나눴거든. 3개로. 그리고 다시 6단계로 다시 나눠. 3수준 6단계로 나눈 사람이 콜버거야. 콜라 버거를 먹어. 햄버거만. 그런데 나이 어릴 때 먹는단 말이야. 수준이 낮을 때 먹어 그것을. 3, 4단계는 수준이 있는 애들이야. 관습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갖고 있는 규범과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단계란 말이야. 관습 단계는. 자, 틀렸어요. 자, 4번 퀸이가 나왔어. 퀸이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했다. 어렵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답은 4번인데 퀸인데 퀸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우리 갈등 이론에서 비판 범죄학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분이야.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은 안 되니까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보시면 제가 해설을 달아놨잖아. 퀸이의 주장은 범죄의 사회적 현실에서 6개의 가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말을 해. 무슨 말이냐면 범죄란 건 말이야. 자, 우리가 합의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게 아니야. 아니야. 뭐야?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사회적인 지배계층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 상상을 해. 야, 이거 통제해야겠는데? 노동자들이 이건 말 안 듣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통제하지? 저놈들 어떻게 적쳐버리지? 아니, 지 마음대로, 퇴근하고, 또 회사 나와가지고도,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 인식을 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범죄로 만들까 생각을 한다니까.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래? 범죄의 정의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썼어? 범죄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행위의 규정이다. 자, 9시에 안 나오면 이것은 범죄야 라고 규정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규정의 형성이야. 자, 범죄 규정의 형성. 범죄 규정은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힘을 가진 사회계층. 똑같아, 결국은. 힘을 가진 사회계층은 뭐야? 자본가 계층 아니야. 생산과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노동자들 요새 개판 아니야? 이거 좀 더 좀 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법으로 만들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범죄 규정의 형성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계층의 이익에 갈등적인 행위를 기술한다, 이게. 우리한테, 자, 사회계층의 갈등적인 행위는 뭐야? 일을 태만히 하고, 늦게 나오고, 예? 그리고 범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범죄 규정은 형법의 운용과 집행을 형성하는 힘을 가진 사회계층에서 적용된다. 아니, 힘 가진 사람들이, 야, 임마, 너 안 된다니까. 너 늦게 나왔잖아, 임마. 일해야 하는데 왜 일할 시간에 안 나오고 또 빨리 나간다며? 안 돼. 이게 지금 왜 내가 지금 일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지금 비판이거든, 이게. 비판 범죄야, 갈등 범죄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근로자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법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퀸이가 볼 때는, 야,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놈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내 손아귀에 집어넣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범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 그리고 범죄 규정과 관련된 행위 유형을 발전시켜. 자, 봐봐, 읽어볼게. 행위 유형은 분파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범죄 규정과 관련하여 구축되고, 이러한 구조 내에서 사람들은 범죄로 규정될 상대적 확률이 있는 행동에 가담하게 된다. 안 나오고, 말 안 듣고. 그리고 범죄 인식을 구성시켜.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범죄의 사회적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분이 얘기한 거야. 범죄의 사회적 현실이란 것이 뭐냐? 결국은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적용하고, 범죄의 유형이 발전하고, 범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범죄로 규정되어 가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퀸의 얘기라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노동자 계급의,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의 범죄, 적응범죄와 저항범죄, 또 지배계급의 범죄, 통제범죄, 기업범죄, 정치범죄,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야. 이 퀸의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해. 기본 강의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10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맞는 얘기야. 퀸이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자,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행동이다. 이렇게. 10번. 머튼이 나왔어요. 아노미 긴장이론. 아노미 이론, 긴장이론. 어떤 사람은 아노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긴장이라고 그래. 학자에 따라서, 학문의 배경에 따라서 달리 써먹어. 실제로. 같은 말이야.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볼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전통과 같은 사회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좋아요. 2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문화적 목표가 뭐야? 돈 버는 거야. 부의 성취야.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수단은 뭐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다르잖아. 응? 3번, 개인적 수준의 긴장은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가치를 갖는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으로부터의 발생. 이건 누구 얘기야? 에그뉴야, 에그뉴. 에그 새로운 거야, 새로운. 응? 자, 머튼의 아노미론은 두 가지로 분파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스너와 로젠필드의 제도적 아노미론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는 뭐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으로 발전해. 지금 이걸 들리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은 에그뉴의 얘기입니다. 자, 4번. 개인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하고 다른 목표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니, 지금 머튼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이 목표가 뭐야? 돈 버는 거거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우리 사회가 다 돈 버는 것만 목표로 하느냐? 이런 얘기야. 네 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비판이야.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다. 에그뉴예요. 자, 11번. 마약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틀린 것 봅시다. 틀린 거. D급번 볼까?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안 돼. 안 돼. 강제적으로는 방법은 비강제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가 뭐 가벼운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12번 교도작업 경영 방식. 자, 교정시설이 민간 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 금액을 수령한다, 받는다는 얘기죠. 턴키 방식이라고 그래. 통째로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전문 기술자를 확보가 어렵고 구의 작업이 많아서 개고상 부담이 크며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어느 지역에 다리 건설을 하려고, 다리를. 그런데 공고가 났어.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다리를 하나 만드는데 공고를 했어. 그러면 교도소에서 우리가 한번 하지 뭐. 우리 자원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 다리를 짓고 그러면 그 다리 짓는데 얼마? 5억 원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민간기업 계약했죠. 자, 민간기업 등과 계약했는데 뭐 민간기업만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계약을 해서 노동력, 자, 수용자 데리고 가죠. 재수자 데리고 가죠. 감독, 재료 다 사가지고 우리가 짓죠. 다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제도야. 그러면 이 노동력 자체가 얼마나 싸. 값싸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가 있어. 민간 기업은 돈이 없잖아. 뭐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그래서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가 있고, 문제는 전문 기술자가 없잖아, 우리는. 아니, 설계하고, 철근 넣고,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하는데 전문 기술자가 없잖아. 그래서 뭐요? 전문 기술자 확보하기 어렵고, 구애 작업이 많다는 얘기야. 밖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개고의 부담이 되고, 작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취업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할 수 있고 수익도 보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래? 도급 방식이라고 그래. 도급 방식. 요즘 말로는 턴키식이라고 그래. 턴키. 13번 권리구제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소장에게 말로 하거나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여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소장한테 말하는 거 없어요.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는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자, 2번.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각각 다른 사유로 반복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면담을 아니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사유면은 해야지. 3번.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문제 일으켰을 때 취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뭐 정보공개 청구죠. 자, 4번. 순회 점검 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한다. 청원부란 게 있어. 교도소에 가면. 그러면 순회 점검 공무원은 누구예요? 장관의 명을 받고 장관 대신 순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야.
교도관의 근무 실태, 교정시설의 운영 상태,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 실태를 보기 위해서 와서 감독작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현장에 온 순회 점검 공무원한테 저요 할 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뭐야? 말로 청원할 수 있는 거고, 문서로서 할 수 있어요. 문서 내가 써놓은 거 있는데 좀 봐주세요 제출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청원부에다가 기록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14번 기후입니다. 옳은 것은 문제 정성스럽게 냈어요. 사실은. 자, 1번 재해로 수용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 기후허가상 해당돼. 2번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경우 그중 중한형을 기준으로 기후허가 요건으로서의 형기를 계산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자, 3번 소장은 기후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키는 경우 기후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야. 보호서약서는 반드시 받아야 해. 자, 4번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형을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기후허가 요건으로서 형기를 충족한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7년이야. 오케이. 자, 15번으로 갑니다. 중간처우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오랜만에 옳지 않는 것. 1번 볼까?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 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장관이 정해요.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니 중간처우는 교정시설 일선기관에서 하는데 그건 뭐 장관이 어떻게 정합니까? 예, 장관이 정해요. 일선에서 이제 선정자를 이제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청과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소장이 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 이거 다 법령을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6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상으로 옳지 않는 것.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예요. 자, 1번. 소년 수용자의 가석방과 그 취소. 그렇습니다. 소년 수용자는 성인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소년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자, 2번. 성충동 약물 치료의 치료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치료기간 연장이야, 연장. 응? 법원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자, 3번입니다. 가석방되는 성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에 부과된 가석방을 취소. 그렇습니다.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4번. 가석방 또는 임시 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어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호관찰 정지 및 그 해제.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정지하고 나타나면 다시 해제하고. 그 결정을 누가 한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 갱생보호제도죠. 자, 1번. 갱생보호 방법 중 숙식 제공이 있죠. 숙식 제공 기본적으로 6개월. 3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어. 그러면 4번이죠. 4, 6은 24. 오케이. 24개월입니다. 자, 18번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입니다. 치료명령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볼까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로 형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12개월 미만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과종료,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하여야 한다. 끝났어요. 결정하여야 한다. 9개월 미만이에요. 자, 봐봐. 1번 봐봐요.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입니다. 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번 피치료감호자 중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 집행을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치료명령, 피치료감호자야. 치료감호소에 있어. 그런데
치료 명령을 받았어.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자, 치료 감호소에 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니 심장고, 알마고, 정성 선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지금 치료를 위해서 먼저 가 있단 말이야.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치료 명령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 치료 명령 뭐야? 끝나고 나서 너 주사 맞으란 얘기야. 거세야. 성충동에 관한 거세란 말이야. 그래서 9개월 미만자를 말합니다. 틀렸죠? 자, 2번 상당히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2번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안.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2개월 전까지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개월 전까지 이놈 나갑니다 라고 알려주란 얘기죠. 자, 그러면 뭐 보호관찰소에서 신고할 거 아닌가? 이놈이 와갖고 이제 신고할 거 아니야. 나 치료 명령 대상자입니다 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라도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기각해야 해요. 자, 이것은 뭐하고 같아? 전자장치 부착하고 똑같아. 준용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 자, 4번 성폭력 수용자에게 고지된 법원의 치료 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치료 명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아니 주사 맞으러 갔더니 항고 그렇다고 주사 못 맞냐? 아니야. 일단 맞고. 19번 수용자 교육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놨어. 다 옳은 것이네. 여러분들 틀린 것을 하면은 간단하다니까. 1번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지. 할 수 있지. 간단하게 나왔네. 자, 2번 소장은 교육 대상자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의무교육 대상자인 수행자에 한하여 작업, 직업훈련을 면제한다. 아니야. 작업이나 직업훈련은 모든 교육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 대상자에게는. 자, 4번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행자가 학사고시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도 교육 대상자 선발할 수 있다. 2년입니다. 2년. 공부할 시간이 2년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20번입니다. 옳지 않는 건 나왔네요. 자, 3번에 볼까? 노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 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야 한다. 아니. 전담 시설에만 공동 휴게실이 있어. 자, 노인 수용자 전용 거실을 지정 운용할 수는 있어. 그러나 공동 휴게실까지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자, 21번 법령상 교도작업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번 19세 이상인 수용자의 경우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용자의 신청 시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9세 이상이니까 뭐예요? 소년이 아니란 얘기죠. 2번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금고형, 구류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신청으로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다. 3번에 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거야. 맞는 거고. 자, 4번에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기한 전화통화, 교육 공동회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다. 그래서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22번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2번에 볼까? 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은 몇 년이야? 2년. 1년을 연장할 수 있죠. 최대 3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23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4번 해볼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관차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이에요. 주거 이전 1개월 이상. 자, 24번 형벌 이론이에요. 베카리아는 사형을 폐지하고, 그렇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사면 또 폐지한다고 그랬어. 배 깔고 누워서 쓴 책이 범죄와 형벌이야. 그런데 워낙에 이 시대, 그러니까 당시에 1764년에 그런 책을 썼다는 것은 목을 걸고 쓴 거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각오하고 쓴 거라니까. 몇 살 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바들바들 떨면서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이 볼테르나 휴미나 그 당시에 계몽주의자에 의해서 막 찬양을 받을 때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어. 그렇지만 그 역사, 그 책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기폭제가 됐단 말이야. 프랑스 혁명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 안에가 자유와 평등 사상이 들어있거든. 그 왕권의 하에서 쓴 거잖아. 가볍게 보시면 안 돼. 여러분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민주화 운동이다, 뭐 독립 운동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용기가 없으면, 내가 죽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 베카리아도 그런 사람이야.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야.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는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어. 그 형 피에트로 베리가 활동가야. 자료를 주면서 야, 책 좀 써주라 한 거야. 글을 잘 쓴 사람이었단 말이야. 문장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대한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해결이 나와. 해결이 뭐야? 우리말로 해골이잖아. 해골. 응? 해골. 절대적 형벌론자야. 잘못하면 그냥 해골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범죄 행위는 법의 부정이고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한 것이다. 그렇듯하죠. 칸트야. 이성주의자거든. 그래서 옹보 이론을 옹호합니다. 왜? 네가 계산해갖고 했잖아. 네가 네 이익 보려고 범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처벌해야지. 사형 전치론자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래서 헤겔과 칸트는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해골 칸트 들어있잖아. 루소도 마찬가지야. 글자가 2개 있는 사람 있죠. 대부분이 누구냐면 사형 전치론자예요. 거기다가 비르크메이라는 거, 비르크메이어. 그 사람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 비트러메. 그러니까 그 사형 전치론자예요. 그리고 뭐 캘버트니, 서덜랜드니, 뭐 베카리아니, 뭐 이름 자체가 길어. 뭐 질질 끌어. 전부 다 뭐예요? 사형 폐지론자. 이렇게. 자, 포이에르바흐가 나왔어요. 포이에르바흐. 이름 자체가 뭐 힘이 있잖아. 포이에르바흐. 심리 강제설.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겁을 먹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일반 예방주의를 강조해. 자, 답은 4번이죠. 특별 예방이 아니라는 거야. 자, 25번 마지막 번입니다. 형벌과 보완처분의 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이론주의는 형벌이나 보완처분과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책임 기초한 것이고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기초한 것이다. 3번 대체주의는 보완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아니야. 형벌과 보완처분은 이때 두 개를 적절하게 이렇게 대체를 해주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뭐예요?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벌을 각기 따로 때리잖아. 따로 때리는데 그 대신에 뭐야? 치료감호기관은 형벌로 산입해주자,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죠. 바로 대체주의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뭐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 준비는 고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공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손에 와닿기가 좋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 아무런 뭐 감도 잡히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정학이 좀 그런 성격이 있어. 내가 교도소를 알면, 교도소의 구조를 알고 심리를 알고 생태를 알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범죄 원인론은 뭐예요? 우리 교정학은 어쩔 수 없이 공부가 많아. 왜?
공부를 많이 해야 교도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공부 내용이 많다니까. 형사정책, 범죄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 이론까지 공부해야 하잖아. 여러분들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재밌게 접근하라는 얘기야. 흥미를 가지고. 그러면 이론 공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하고 나면 정립이 되는 것이고요. 법령은 수시로 봐줘야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정관계 법령 판례 기출 OX라고 하는 법령집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출 OX 활용을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장에 가면 사실은 찍기 시험이야. 다다닥 찍어야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지. 연구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원래 공무원 시험은 그냥 공부 숙달을 해가지고 집중력 있게 어디가 틀렸지? 숨은 그림 찾기 시험이에요. 작년에 뭐 보시고 혹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국가의 간성으로, 국가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